반갑습니다. TAT 1급 기출문제 리뷰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회사 코드 1148 주식회사 편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거래자료 입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8점 배점이고요. 항상 4점씩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패턴이 딱 일정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채 발행에 대해서 나왔어요. 4점 배점이 되겠고, 평가 문제를 보니까 이제 거래자료 입력, 뭐 부가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일반 전표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설명,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돈이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 대금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되어 있고요. 사채 발행비가 이제 현금으로 지급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문제를 쉽게 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뭐 할증 발행 차금 서로 상계하는 부분들 뭐 이런 걸 낼 수도 있을 법했는데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사채 액면 금액 여기 2천만 원이 무조건 대변에 그쵸 사채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 이렇게 문제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에 사채 발행 금액은 뭐 차변에 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 하시고 1911만 4,300원 뭐 바로 눈앞에서 분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아니나 다를까 나머지 차액이 원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채 발행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되어 있어요. 사채 발행 비용 현금.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이, 이게 이제 88만 5,700원. 이게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요 금액도 역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96만 4,300원.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일 경우에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하고 할증 발행일 경우에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죠. 그죠?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죠. 신주 발행비 처리랑 똑같죠. 자, 그래서 뭐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금액이 합친 금액이 185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사실 4번, 5번은 사실 이게 사채를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날짜는 여기 있죠. 1월 2일 날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요거 바로 입력 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쉬워서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없네요. 자, 바로 입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 투표 입력 1월 2일 날짜 되겠고요. 뭐 순서대로 그냥 쭉 다 입력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은행, 그죠? 자, 그리고 1911만 4,300원. 자, 그리고 역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85만 원이었어요. 대변에 사채가 2천만 원, 그 나머지가 이제 현금 뭐 이런 식으로 96만 4,300원. 자, 이렇게 분계가 나옵니다. 뭐 입력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잉여금 처분 4점 배점입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죠, 그죠? 2020년도 거니까 처분 확정일은 이제 당기분 2월 28일 되겠고, 내용 보니까 평가 문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익준비금, 법정 최소 적립금이 이제 10%죠. 자본금의 2분의 1에 미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금 2분의 1이 넘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적립금 금액 자체는.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의 회계 처리, 이건 이제 2월 28일자로 문제 제시된 대로 입력해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좀 채워볼게요. 빈칸을 좀 채워봐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현금 배당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쵸? 6천만 원에 10%에 해당되는 600만 원이죠. 그쵸? 600만 원.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은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요거랑 요것만, 그리고 요거 잘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사업 확장 적립금 1,000만 원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 적립금 2천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를 좀 해보면요. 요 감채 적립금
2천, 그다음에 사업확장 적립금 1,000, 그리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건 이제 미지급 배당금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개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377번에 보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 그리고 375번에 2월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요. 예,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결산 때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거는 수동 입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때 쓰는 항목이고요. 예, 연도 중에 우리가 인출금, 자본금처럼 평소에 인출금 썼다가 나중에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자동 결산 분계, 이익 잉여금 처분 분계에 따라 이제 자동 생성되는 계정 과목이라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보통 생성이 되는 계정 과목이라 우리가 입력하는 문제에선 출제가 안 돼요. 이 코드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결산 때 자동으로, 그것도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전표 추가, 잉여금 처분 분계 자동 전표가 있죠. 예, F3번 누르는 거,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그걸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때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걸 써요. 예. 자, 그래서 뭐 임시 계정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해요. 근데 이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도 377번 미처분 이익 잉여금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2월 이익 잉여금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그건 아마 이제 뭐 FAT 1급이나 전산 회계 1급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법인의 이익 잉여금 전기분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을 할 때 뭐 한 번쯤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그때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직업훈련 학교나 아니면 뭐 대학교 전공 교수님들한테 또는 특성화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들으셨거나 또 못 들으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사실 알고 넘어오셨으면 좀 좋은데 TAT 1급이나 뭐 전산쌤 1급 하면서 예, 좀 기초적인 것들이 좀 많이 까먹고 들어오죠. 그죠? 어려운 걸 배우다 보니까. 자, 그래서 377번이 아니라 375번이라는 거.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결산 때 또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리뷰하는 쪽만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고 분계하고 그리고 입력하고 뭐 마무리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예,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걸 입력하셔야 되는데 꼭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진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로 입력을 하셔서 예, 문제가 있죠. 이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이제 전기분 이익여금 당연히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자, 이제 순서대로 입력을 좀 해보면요. 감채적립금이 여기 있죠. 예, 여기다가 일단 2천만 원. 요거 이제 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200이라는 게 있어요. 적립액 200. 그러니까 처분액 200. 보통 200은 자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자본 총자본은 불변이에요. 근데 이익 잉여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0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처분액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익준비금 600만 원. 그다음에 기업합리화 적립금 없죠.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은 6,000원이었어요, 아까. 그다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2,000.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요건 이제 적립금이에요. 1,0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억 7,400만 원이 이제 전체적인 차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다. 그래서 8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업 확장 적립금이 1,000만 원 정도 또 적립이 되는 거고 해서 차감해 주는 건 사실 이제 9천만 원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입되는 금액이 2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억 7,4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거 하나 다 완료했고, 자, 그래서 이제 분계를 이제 진행할 건데 일단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띄워놓고 그다음에 분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좀 채워볼게요. 아까 이제 이익준비금 부분 600만 원이 있었죠. 네, 6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600만 원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써줄게요. 자, 600만 원 있었고 감채적립금 뭐 있었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호를 넣어 보면 여기
감채적립금이 2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입장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잉여금 처분액을 이제 보시면 처분액은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게 다 마이너스 표시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 되는 게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9,600만 원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7,600만 원만큼이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분계를 여기서 이제 해보면 차변에 우선 감채적립금이 이제 200이니까 2천만 원이 차변에 가요. 왜 그러냐면 엄밀히 따지면 이익잉여금이 2천만 원이 대변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이제 9,600만 원만큼이 사실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익준비금, 좀 빠르게 써볼게요. 이익준비금 얘가 600이죠. 그 다음에 기업합리화 적립금 없고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미지급 배당금, 얘가 이제 6천만 원이 있겠죠. 이익준비금 600, 미지급 배당금 6천.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가 이제 2천. 자, 마지막 사업 확장 적립금이 1,000. 이런 식으로 가요. 예. 사업 확장 적립금. 글씨 안 이쁘다. 글씨가 작아지면 되게 안 이뻐져요. 자, 이렇게 합쳐갖고 이제 이게 9,600 되는데, 요게 이제 공식 정답에는 요게 이제 정답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상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보보조금 감가상각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계하고 순액으로만 하셔도 정답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정답을. 왜냐하면 이게 양쪽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잠깐 공식 정답을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2월 28일자 공식 정답인데,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예외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굳이 여기 이게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아마 이건 수험생들의 이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좀 수험생들한테 이제 그 부분 점수라든지 이런 거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전표 입력을 좀 하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감채적립금 먼저 이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75번. 요게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을 왜 써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2월이라고 치면 2월 이익잉여금, 그리고 377번을 보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375번과 377번. 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 이익잉여금이 사실 이제 이게 원래 쓰는 게 맞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동 결산 때 쓰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377번을 전표를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산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7,600 이렇게 차변을 맞춰주고요. 대변에 이익준비금 여기 60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여기 6,000. 그 다음에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387번 2,000. 자, 마지막 사업 확장 적립금이 이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마칠게요. 자, 48회 TAT 1급 부가가치세 관리 11점 배점 되어 있네요. 항상 뭐 문제 2번은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1번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우리 6가지 사유가 있죠. 뭐 계약의 해제, 공고가액 변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리고 영세율, 그죠? 그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기재사항 착오 정정, 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뭐 얘는 냈던 게 한 번 더 나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공급가액 변동 같은 경우가 연달아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죠. 자, 그리고 신고서 이제 부속 서류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신고서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정 누락 확정 반영 요게 있고요. 요건 이제 뭐 전산세무 1, 2급에도 공통 과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정 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 이렇게 신고서만 작성하는. 근데 이제 전산세무랑 좀 다른 점은 주로 전산세무 2급은 전표 입력 안 시키고 신고서만 작성하시오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좀 많이 내요. 그런데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서만 작성하는 경우도 나오고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는 것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AT는 처음부터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하는 형식으로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다 보니까 전산세무랑은 다르게 전표 입력을 해서 불러오는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좀 다르다는 거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행할 거는 부가세 관리 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요거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우선 평가 문제 수정사를 선택해서 전자세금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 발급 전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설명에는 계약금 10%라고 되어 있는데 뭐 10%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되어 있다. 예. 그리고 2월 20일자에 이제 발행한 거를 구매 취소 의사를 통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계약을 해제라고 딱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해 줬어요. 그럼 진짜 쉬운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야, 이것도 더 쉬워요. 보통 이제 보통 예금으로 싸줬다 그러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문제 자체가 현금으로 지급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이 정말 깔끔하게 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거 바로 들어가서 보면서 해보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2월 3일 들어왔습니다. 체크 한번 눌러주시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수정 사유 보시면 이렇게 6가지의 사유들이 보여요. 그죠? 6가지. 그래서 요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계약의 해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당초 작성일이 나오는데 이건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초 작성일 2월 3일 맞아요. 그래서 여기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쪽에 수정분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정분 2월 3일 요거 납두시면 이제 부분 점수 없이 진짜 오답 처리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날짜가 틀려지기 때문에 아예 오답입니다. 20일 그죠? 사유 발생일. 그 다음에는 뭐 쭉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쭉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줘요. 확인 눌러주시면 수정세금계산서 한 건이 발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자에 실제로 가보시면, 근데 잠깐 분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보니까 대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차변의 현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반대로 분개하시면 되는데, 자 20일 여기 보시면 분개가 지금 혼합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1번 현금으로 하시고 요 번호를 선수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요게 여기까지만 그냥 하시면 그냥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 정답을 잠깐만 볼게요. 공식 정답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게 이제 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에서 발표한 이제 공식 정답이죠. 보시면 우리 이제 2월 20일 여기 이제 전표를 반영하는 건데 방법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시험용으로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분기 현금도 된다 그랬죠.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그냥 시험용으로 하실 거면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실무로 하실 거면 이 방법은 별로 저는 비추고요. 진짜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이 방법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진짜 실무에서는 이 그 부가세 예수금이 애초에 수정이 안 돼요. 전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무사랑, 즉 실무 버전 세무사랑 세무사회 자격시험 K랩에서는 이제 이것도 수정이 돼요. 얘도 수정이 되는데 딱 픽스가 돼 있어요. 우리 더 좋은 프로그램 스마트 AI에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저도 지금도 뭐 실무자긴 하지만 이거는 분개 없음으로 일단 처리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은 이 분계를 자유롭게 일반 전표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의 분계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현직 실무자고, 그쵸, 제가 세무회계사무소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취업을 했는데 이직을 하려고 하시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메인 수준표 상단부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분계를 혼합을 하지 마시고 더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분계 없음으로 일단 하세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하시는데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가요.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보낼 수가 없어요. 시스템 특징상. 그리고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 거니까 없던 일. 그러니까 보통은 자산부채 자본에다가 마이너스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니까 아무래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웰빙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하시고 대변에 현금 1,100만 원. 이건 똑같아요. 이게 예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격증 시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격증 시험은 아무래도 평가 기준이라는 걸 놓고 해야 되다 보니까 방법 1, 2, 3번을 모두 다 수용하는 입장이긴 한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 방법 세 가지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법 1번을 기준으로 그냥 간편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땐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자세금 F10번 누르시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이제 하시면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세 번째 거 골라주시고, 자, 2월 20일, 2월 20일 엔터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뭐 이건 FAT 1급 때부터 주구장창 했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그다음에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 약간 기계와 약간 이렇게 기계식으로 외우셔서 딱딱딱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국세청에 발행 대상 이렇게 뜨는데요. 이걸 이제 F12번을 눌러주시면,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송 성공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절차 안 해도 돼요. 아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확인 사살 측면에서 2월 20일 전표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기 이제 공란으로 납뒀다가 발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발행이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하시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서 반영이에요. 이거 이제 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셋 중에 하나 돌아가면서 나오고요. 중복돼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 반영됐으면 요 다음에는 뭐 기한후 신고가 나온다든지 수정신고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TAT 2급에서는 부속 서류만 나오잖아요. 뭐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뭐 수출신고 명세, 수출 실적 명세서, 혀 꼬인다.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부속 서류가 이제 2개씩 나오잖아요. 얘는 그냥 돌아가면서 신고서 작성 한 문제씩만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나,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하나, 그리고 전산세무처럼 이렇게 그 신고서만 작성하게끔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표 입력을 통해서 신고서에 반영하게끔 하는 일반적인 실무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보시면 누락된 자료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전자입력으로 편의상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산세를 적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실 이 말 없어도 상관없는데 예정신고 누락은 확정 때 반영할 때는 확정신고 기간 개시일 그 개시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달로 하면 됩니다. 예정 누락 확정 반영은 1기의 경우에는 4월, 2기의 경우에는 10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부가세 예정 누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 그다음에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 뭐 특이사항 없다면 뭐 발급 전송, 고 이제 뭐 지연 전송이냐, 뭐 지연 발급이냐, 뭐 이런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본사를 방문한 매출처 직원 숙소를 제공. 요게 이제 여비교통비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친절하게 여기 보면은 접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여비교통비 아니에요. 우리 직원 출장비가 여비교통비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카드 전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신용카드 매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좀 이따 자료별로 처리할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5번 가산세 계산은 이제 뭐 정기신고 때 할 거고, 신고불성실은 일반 과소, 당연히 일반 과소죠. 부당은 한 번도 안 나왔죠. 미납일수는 이제 92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가산세 감면율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10%를 매기죠. 근데 10%에 몇 프로? 75% 감면을 받기 때문에 25%의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왜 그렇다? 75% 감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월 이내가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가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이제 50%, 이렇게 가산세 감면이 약간 좀 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세분화됐죠. 예, 그래서 그건 좀 알고 계시고, 그걸 만약에 못 외우시겠다라면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산세무 1급 프로그램 띄워놓고 작성 방법 켜기, 이것도 한번 이따가 좀 시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료 보니까 뭐 품목은 이제 제품이라 하시면 되겠고, 매출 발급하고 전송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원래 10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지연 발급을 했어요. 요거 지연 발급 가산세를 계산해야 될 것 같고요. 원재료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발급 전송 문제 없고요. 이제 요거 발급 전송 꼭 잘 보셔야 돼요, 할 때.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법인카드로 결제라고 다 부가세 세액이 나와 있지만 이대로 하시면 안 되죠. 예, 왜요? 매출거래처 직원 접대이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불공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TAT 1급까지 대놓고 불공이라고 하시면 진짜 곤란해요.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셔야지 왜 불공이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불공 54번 불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될 경우만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불공, 현금 영수증 불공 이딴 말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은 모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입력하고 반영하고 쭉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출부터 입력해 보면요. 11번 과세 매출이고 제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1200, 부가세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웰모아라고 했어요. 웰모아. 자, 그리고 이제 전자 입력하라고 됐으니까 전자 입력, 분기의 외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체크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기능 모음을 살짝 눌러 보면 이쪽에 예정 누락이라고 이렇게 컨트롤 2번 단축키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이게 그냥 10월 하고 확인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뭐 더 할 건 없어요. 자, 그리고 9월 29일이죠. 바로 51번 과세 매입 원재료 이렇게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750, 부가세 딸려가고, 삼광산업 전자 입력 외상 이렇게, 얘도 역시 그냥 가지 마시고 체크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2번이었죠. 예정 누락, 그다음에 10월 여기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을 가야 돼요. 이거 카드.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카드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공급가액 세액으로 다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합친 금액으로 공급 대가로 입력하셔야 되니까 13만 2천 원으로 접대비 분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좀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예정 누락 확정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만 2천 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고, 삼성카드예요. 삼성카드 13만 2천 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신고서 가야 되겠죠? 자, 신고서 들어왔는데 확정 신고서로 들어가야 예정 누락분이 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에 예정 누락분 자동 반영됐죠. 매출. 그 다음에 매입 예정 누락분 자동 반영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 예정 누락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매출과 매입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가산세 계산은 이제 제가 별도로 좀 준비를 좀 해 봤어요. 자, 가산세 계산의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제 세신납병으로 하거든요. 세신납병. 자, 세신납병으로 하는데, 자, 세는 세금계산서 또는 학계표 관련 가산세, 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은 옛날엔 납부불성실, 지금은 납부지연 가산세, 영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얘는 해당이 없죠. 지금 영세율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는 세금계산서 이제 학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인데, 얘가 이제 공급가액이 1,200인데 미발급이면 2%고 지연 발급이니까 이제 1%의 가산세를 맞아요. 이건 감면이 없어요. 12만 원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되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누락된 매출세액이 지금 120만 원, 누락된 매입세액이 75만 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면 사실 여기 이제 같은 금액이 되는데 45만 원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같은 값이에요. 둘 다 이렇게 같아요. 그 입력할 때는 45만 원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위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곱하기 일반 과소신고니까 10%고 사실 이제 이게 1-75가 되는 건데 곱하기 곱하기 그래서 25%인데 이게 어떻게 25%가 나오냐면 원래 이제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쵸 감면율 75를 빼고 나면 25%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1-7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교재도 있어요. 또 뭐 어떤 풀이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공식 정답의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계산을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얘가 11,250원이 나와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45만 원 곱하기 미납일수가 92일이라 그랬죠. 곱하기 10,000분의 2.5 이렇게 들어가 주면 이것도 1,350원, 뭐 소수점 이하 뭐 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만원, 11,250원, 1,350원 이렇게 하면 토탈 141,600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가산세 합계가 되는 건데, 다시 돌아오면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가산세는 이쪽에 아래쪽에 26번에 여기 해당난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해주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69번에 입력을 해야 신고불성실 이 필드에서 입력을 해줘야 여기 위에 이렇게 회색 친 부분이 여기 이제 입력할 수 없고 반영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칸 잘 맞춰서 45만 원이죠. 그다음 미리 계산한 금액 11,25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납부지연 가산세 45만 원 하면 이제 뭐 미납일수를 보여주는데 그냥 확인 누르고 막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만약에 뭐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줍니다. 21년 10월 25일인데 2022년 1월 25일이니까 딱 미납일수 이렇게 92일 산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자동 계산해줘요. 예. 아마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입력을 해주면 돼요. 원래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정신고도 확정 누락이니까, 확정 반영이니까 예정 누락 확정 반영, 예정신고 기간이 언젠지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거 입력하면 저렇게 자동 반영돼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뭐 가산세 일단 이렇게 됐고, 이거 위에 하나 안 했죠? 네, 요거 1200에 1%, 네,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141,600원 지금 보시는 대로 가산세 자동 반영 됐습니다. 자 저장한 걸 꼭 눌러줘야 되겠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관리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뭐 지금 보시면 뭐 제가 리뷰라고 해서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문제풀이 가깝게 좀 해드렸죠. 근데 어려운 게 없었어 사실은. 진짜 예, 어렵게 낼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뭐 전혀 이것도 상당히 쉽게 48회가 아마 나중에 공식적인 합격률이 나오면 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회차에 비해서 딱히 뭐 어렵게 비틀은 것도 없었고, 뭐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법인세 관리 쪽에서 이제 5번 문제에 해당되는 그 창업 중소기업 벤처 감면, 이게 조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던 거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어렵지 뭐 내용을 막 이렇게 베베 꼬거나 막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뭐 하는 건 없어요. 진짜 수험생들 미치게 하는 건 이제 뭐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냐,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냐, 아니면 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갖고서 장난을 쳐갖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번 회차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제 진행했던 거래자료 입력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부가가치세 관리도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필요한 거 잘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 부가세 관리는 마치는 걸로 하고, 자, 다음 결산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이제 TAT 2급까지는 8점이에요. 그래서 수동결산 하나, 자동결산 하나. 이거 뭐 FAT 2급, 1급, TAT 2급까지는 동일한데 TAT 1급부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법인세 관리, 법인 세무조정이 35점 배점이다 보니까 전산세무 1급하고 비했을 때는 이제 5점이나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 결산 배점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만 딱 냅니다. 4점. 수동결산, 자동결산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뭐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이제 계속 중복해서 수동결산만 나오긴 하는데 카테고리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낸 걸 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죠. DC형 퇴직연금 수동결산 12월 31일째 이제 분개하라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편한세상은 확정기여형 확정기여 제도니까 이제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본사 직원이니까 이제 800번대예요. 그래서 매월 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미지급 비용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12월분 기여금의 납부, 기여금이 이제 납부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죠. 납부 기일이 12월 31일이며 미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래처는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힌트를 줬어요. 첫 번째 힌트는 사실 거래처를 걸지 마라라는 것에서 약간 미지급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될 부분이고, 그걸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제 미지급인데 원래 납부해야 될 기일이 12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납부해야 될 기일이 12월 말인데 결산일 현재 공교롭게도 못 준 거면 이게 사실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의 예상 발생,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손익의 예상 발생, 손익의 예상 발생은 미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 있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인식도 지금 해야 되고, 그쵸? 이제 납부 기일이 12월 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월 500만 원이고 그럼 미지급하였다. 납부 기일이 12월 말인데 돈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지금 하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처음부터, 그쵸? 얘기가 된 손익의 예상 발생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퇴직급여, 차변에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분기 아래쪽에 좀 보시면, 그 다음에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아닙니다. 미지급금, 이제 거래처는 걸지 말라고 했으니까 실무에서 이제 거래처를 걸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답이긴 한데 일단 반박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수정답 아니냐, 미지급 비용 한국 세무사회에서 옛날에 전산회계 2급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1급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 급여를 12월 31일 날 발생 시점에서 발생된 종업원 급여는 뭐 500만 원이며 이 급여는 현재 미지급 상태이고 원래 내년도 1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12월 달에 해당되는 급여를 12월 말일까지 퇴직급여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미지급금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반대로 12월 달 급여를 원래 뭐 1월 10일 날 내년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미지급 비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이게 이제 손익의 예상 발생,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을 보시고 문제를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 특성상 뭐 다른 걸로 응용해서 우려먹기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는 아예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뭐 만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출제를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선정위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뭐 또 문제의 참신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걸 실제로 기출 문제로 내보내기 때문에 좀 다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출제위원들은 이제 소스만 제공하는 거고 문제 풀을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 선정위원들이 이걸 다 선정을 해갖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최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AT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리 가거나 막 이렇게 막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틀은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전표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 더 덧붙일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기초정보 관리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뭐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375번, 377번 뭐 이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산이 이제 좀 한 문제밖에 안 타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더 플러스로 실무에 관련돼 있는 결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나 어떤 리뷰 시험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요 다음부터 제가 지금 진행할 내용들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또는 실제 실무자이신 분들 중에서 결산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간단하게 뭐 한 4,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마무리죠. 12월 31일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500,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그냥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이죠. 자, 이제 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자, 엔터를 쳐줍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무조건 들어가 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말 재고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확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 강의를 할 때는 꼭 이걸 설명을 드려요. 전체적인 흐름. 결산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결산 순서. 결산 순서는 당연히 대전제는 이제 첫 번째가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 결산을 하시는 게 순서예요. 그럼 이제 자동 결산이 이제 뭐냐면 결산 자료 입력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을 하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이제 전표 추가 F3번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를 그냥 들락날락 조회만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그냥 조회만 해줘요. 근데 이게 법인의 경우에는 조회를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전표 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이제 법인으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서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제, 손, 이, 재 요 순으로 이제 결산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뭐 일단 전표 추가를 그냥 할게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가 평가 범위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로는. 근데 이제 12월 31일자에 가보면 이렇게 전표 추가를 하니까 결산 분계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거 뭐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집합손익 이제 계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가 명세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500번 때만 마감이 된 거고요. 아직 이제 손익계산서 마감을 안 됐어요. 그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띄워줘요. 들락날락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주고 결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엔터. 들락날락 해줘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변화가 없어요. 결산분계 변화가 없는데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들어갔다 나와주는 건 이제 원가의 확정이고
손익계산서의 이제 단기 손익이 확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집합세 손익 계정으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거든요. 근데 잉여금 처분 대체를 하기 전에 잠깐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가볼게요.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시면은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지만 뭐가 지금 마감이 됐냐면 원가가 마감이 됐어요. 보시면 여기 잔액이 지금 안 떴다는 얘기는 원가가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익을 확정 줘줘야 되는데 만약에 손익 확정을 제가 이제 하고 나면 여기 합계만 잔액이 딱 합계만 여기 금액이 뜨고 여기는 잔액이 없게 되거든요. 집합 손익 계정으로 모두 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가보면 아마 이런 에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잉여금 처분 그죠? 에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그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에러예요. 왜냐하면 잉여금 처분 분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잉여금 처분 분계를 지금부터 하면 저 에러가 없어져요.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잉여금 처분 계산 들어가고요. 원래는 이제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뭐 편의상 이해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도 뭐 다 우리가 입력한 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앞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분계도 했죠.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그냥 눌러볼게요. 전표 추가 5건 추가됐다고 돼 있죠. 이게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2월 이익 잉여금을 산출한 다음에 그 2월 이익 잉여금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가고 또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다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 전표가 5개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자 지금 여기 결산 분기까지만 돼 있는데 세로 고침을 누르면 추가적으로 지금 손익계정의 대체라 해서 지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잉여금 결손 분계. 그래서 잉여금 처리와 이제 결산 관련돼 있는 결손 또는 잉여금, 그러니까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차결대까지는 결산 분계고 이제 차변대변 나오는 것들이 잉여 결손 분계에서 손익 계정에 이렇게 총 수익이 손익 계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역시 손익 계정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손익 계정에 있는 게 원래는 이제 개인은 자본금, 법인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쓰지 않고 결산 때만 쓴다 그랬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받아서 역시 이제 이것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쳐요.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 좀 복잡하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산 마감을 할 때는 당해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기 거예요. 그러면 차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러한 어떤 오차가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떤 조정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적으로 2월 이익잉여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실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긴 한데 그것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잉여금 처분 에러가 없어집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가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잉여금 처분 에러가 없죠. 아까 이제 에러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니까 에러가 없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직접적으로 어떤 결산의 어떤 문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실무에 투입이 되시고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실무자가 되셔서 진행할 때 결산을 또 1년에 최소한 법인세 때 한 번, 소득세 때 한 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제 결산 순서 한번 좀 훑어보시고 또 자격증 취득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별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48회 때 이제 마무리 해보면 결산 자체는 이렇게 난이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하실 게 그럼 선생님 자동 결산 제가 안 하고 그냥 수동 결산으로 하는 건데 점수에는 문제 없나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뭐 어떤 거는 자동 결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수동 결산만 해야 되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 굳이 여기 퇴직연금만 입력하신다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뭐 반대로 자동 결산까지 선생님 하신 대로 그냥 문제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연습하고 싶어서 그냥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평가하는 범위까지만
딱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실제 시험 볼 때 그렇게 일부러 한번 봐본 적이 있었는데 감점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까지 같이 받고 요 다음에 원천징수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천징수 관리 12점 배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연말정산이네요. 연말정산 나오면 뭐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죠. 4점 배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난이도는 사실 TAT 2급보다 더 쉬워요. TAT 2급은 이제 9점 배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출제 포인트가 더 많긴 한데 TAT 1급은 보통은 이제 전산세무가 그렇죠. 전산세무 2급에 출제된 문제보다 전산세무 1급에 출제된 문제가 더 어려우면서 배점은 작고, 그런데 얘는 배점이 작지만 난이도는 더 쉬워요. 그럼 이제 TAT 1급이 더 쉽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평가 문제. 이거는 이제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어디서 뭘 입력해라, 이렇게 되게 친절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근무지니까 이제 종전근무지죠. 소득 명세 탭에서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숨겨져 있어요. 일단 찾아드릴 거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다가 입력을 해라. 근데 이게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세액공제 여부 판단하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이제 정산 명세 탭 본인 거라서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자료 설명 보니까 사무직 이도윤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이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이따가 보시면 부양가족은 뭐 이도윤과 생계를 같이 하며 배우자와 1월 5일 날 이혼을 했다 돼 있으면 일단 남성 근로자고 한부모 공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밑에 힌트가 있죠.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종전근무지 내역은 뭐 입력을 하면 되고,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거 불러오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쪽을 들어가서,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사원 등록이에요. 자, 사원 등록에서 이도윤의 이제 부양가족 입력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 중에서 한부모 공제 체크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 한부모 공제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문제에서 별도로 제시가 안 돼 있어도 한부모 공제는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들어가서 F2번을 눌러준 다음에 이도윤을 불러와 줘요.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죠.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요. 자, 보실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상대방 이제 그 종전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 그 다음에 이제 뭐 급여 상여 뭐 이런 내용들인데 급여만 지금 있어요. 요거 먼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이제 결정세액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0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이미 다 냈기 때문에 돌려받은 거라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건 뭐 TAT 2급 때부터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보시면 이제 위치가 우리 입력하는 란하고 좀 틀려요. 요거 좀 주의해서 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득 명세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명세를 클릭을 하시고요. 보면 뭐 입력하는 화면이 없어요. 이쪽에 보시면 종전 근무지 입력이라 해서 약간 이게 전산 세무 공부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달라서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숨겨놔요. 전산 세무는 이제 처음에 보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어떤 거는 그게 편하긴 한데 그게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숨겨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종전근무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국제신발 사업자 번호
127 81 91751. 그리고 급여만 입력하면 되죠. 700. 되게 좀 난이도 쉽게 나왔어요, 진짜. 그냥 점수를 준 거예요. 자,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 국민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이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뭐 건강, 장기요양 이렇게 순서 돼 있는데 그 순서 틀린 것만 조심하면 돼요. 240 100.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는 27650. 국민연금 이제 나오죠. 26350. 그리고 고용보험이 56,000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을 해줘야 이제 합산하는데 참고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갑자기 당기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하나씩 좀 훑어보면요. 자, 보장성 보험, 장애인 조정 보장성 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보험료 세액 공제 서류인데 저축성이라고 이렇게 위에도 나와 있고 밑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패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연금저축인데 연금저축은 본인만 돼요. 그래서 본인만 되는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죠. 정치기부금하고 정치자금기부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그 다음에 뭐 그 대학원 교육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본인만 공제 테마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본인만 되니까 우리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 쭉 입력하면 되겠고 뭐 이건 너무 쉬워요. 순납입 금액 뭐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아무거나 4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바로 입력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정산명세에서 입력하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여기 연금저축 입력하는 게 59번 란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연금계좌 보이시죠? 이쪽에 여기서 59번 여기 있는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나오죠. 3번 연금저축이고 F2번 눌러서 이게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짝대기 넣으셔야 됩니다. 1002 짝대기 01 짝대기 1이 5개네요. 하나 불입금액 400. 자,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420이 아니에요. 400이에요. 확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딱 공제 세액이 딱 찍힙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간혹가다 뭐 연금 투자 명세 여기서 이제 헤매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는 입력을 못해요. 보시면 입력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조회만 되는 화면입니다. 이게 전산세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뭐는 어디서 입력하고 뭐는 어디서 입력하고 요것만 잘 읽어보셔도 그래서 항상 AT는 평가 문제 자료 설명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포인트가 있다면 이제 한부모 공제 입력하는 거랑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저축성 골라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주의하는 거 뭐 그거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실 문제는 2번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4점입니다. 앞에서 뭐 이미 보셨겠지만 12점 배점이기 때문에 세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4점, 4점, 4점 이렇게 4점짜리를 세 문제를 출제하는데 배점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또 쉽습니다. 그냥 보고 입력하면 되는 거라 사실 원천징수 쪽은 전산세무 1, 2급에 비하면 되게 쉬운 편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TAT 2급보다 TAT 1급이 더 쉽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배점이 아마 좀 작은 만큼 난이도가 좀 쉬워서 그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보시면 되는데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퇴직금 입력을 하라고 돼 있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시오 돼 있고 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저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6월 31일 부장 2기석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돼 있고 이게 이제 지급일이 6월 30일이죠. 그 다음에 사원 등록에 퇴사일과 6월분 급여는 입력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뭐 딱히 뭐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보고 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사원 등록 들어온 화면이고요. 예, 2100번 2기석에 대한 사원 등록인데 일단 퇴사 연월일을 먼저 입력하시는 게 첫 번째죠. 예, 첫 번째 퇴사 연월일. 자, 그렇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급여자료 입력을 들어가셔서 6월 30일자 급여라고 돼 있을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 원래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감면율 뭐 70%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눌러서 원래 이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딱히 해놓은 건 없네요. 근데 뭐 뺄 게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중도 퇴사자 정산을 원래 눌러서 반영을 원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긴 한데 여기는 뭐 다른 내용은 없네요. 됐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 가셔야 될 게 이제 퇴직금 산정이에요. 그래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이제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전에 여기는 이제 메뉴에 없긴 한데 여기 있구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을 해서 이제 산출하는 부분도 이제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메뉴가 있죠. 자, 어쨌든 문제 제시된 거는 요거니까 요거대로 하면요. 6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F2번 눌러서 2기석을 불러와 주고요. 퇴직. 사유는 자발이죠. 탭 눌러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뭐 중간 지급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최종 퇴직급여 3,600 여기 위에 입력을 하시면 뭐 지가 알아서 막 산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급일은 퇴사일과 동일하게 6월 30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더 추가적인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것만 잘 보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자, 또 확대 좀 할까요? 연금 계좌 취급자는 이제 신한은행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제 204-85-34258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고, 계좌번호는 뭐 짝대기 없습니다. 904-582-562-144. 그다음에 입금 일자는 이제 2021년 6월 30일. 자, 여기까지 치시면 나머지 쭉쭉 다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나머지를 다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 요 날짜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2017년 10월 1일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영수일자도 있죠. 2021년 6월 30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포인트가 이제 요거 입력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일자도 입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퇴직급여 받을 금액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는 포인트는 딱 요 포인트예요. 이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나서 빠져나온 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보시면 엔터 쳐볼게요. 보면은 이제 이기석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고요. 자, 여기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가죠. 당월 귀속분을 당월에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퇴직소득의 내용이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외라고 돼 있고 원천징수가 지금 없어요. 없는 이유가 보시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다 했고 이렇게 반영이 됐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신고대상세액이고 이연퇴직소득세라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내는 부분이 아니라 산출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 제시된 바에 의하면 퇴사 시 퇴직금에 대해서 전액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세 이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서 뭐 그냥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만 이 상대방 개인 퇴직형 IRP로다가 만약에 입금이 된다라면 저쪽으로 넘겨주면서 우리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신고만 해주고 마는 거다. 이렇게 간혹가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아직까지 과도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생긴 지는 10년도 넘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많이 안 다루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 법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잘 알고 계신데 모르는 분들은 또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도 하시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확정 기여형은 또 이런 게 없어요. 급여형의 경우에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은 뭐 100%가 되는데 이건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사전 배점이에요. 진짜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나오면 진짜 만세를 불러야 돼요. 너무 쉽죠? 퇴직소득도 쉽지만 쉽습니다. 그냥 보고 입력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보니까 기타 소득자 입력 정말 친절해요. 소득자료 입력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우편번호 입력 생략할 것 이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득세를 산출하라고만 되어 있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가는 건 아닌데 전 또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득 지급 내역은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당월 기속 당월 지급이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금을 지급했는데 다소가 순위 경쟁에 참가하는 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상금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80% 필요경비 인정 대상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관리를 보시면요, 기타 소득자 입력, 기타 소득 자료 입력 이 두 가지 메뉴에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들어가서 자 여기 소득자명이 이제 코드가 000001 돼 있는데 문제 제시된 민경수 코드는 10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문제에서 제시된 코드로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 쳐줍니다. 770805 1251229 소득 구분은 F2번 눌러보시면 이게 이자랑 뭐 배당도 막 들어있고 그래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코드를 이렇게 구분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저는 이제 상금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바로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필요금액 80%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정세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보이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편번호 생략을 하신 다음에 서울 띄우고 서초구 띄우고 방배동 띄우고 56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면은 사원 등록에서 기타 소득자 입력이죠. 기타 소득자 입력에서 하실 부분들은 다 하신 겁니다.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7월 당월 기속을 당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F2번 눌러서 민경수 입력된 자료 불러와 주시고 기속연월 2021년 7월 지급연월은 7월 25일입니다. 지급총액은 300. 자, 이렇게 입력을 쭉 다 하시잖아요. 여기 영수일자도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필요경비율은 이제 앞에 기타 소득자 입력해서 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자, 빠져나오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제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도 한번 가보자라고 했잖아요. 7월 기속, 7월 지급입니다. 자, 아까 우리 기타 소득세랑은 그 퇴직 소득세랑은 다르게 그건 이제 과세 이연이었고 요건 과세 이연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원천징수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쪽에 표시가 되죠. 아까 퇴직 소득세 쪽은 여기 없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원래 실무라면 이제 마감을 하고 뭐 전송도 하고 하는 건데 그냥 빠져나오겠습니다. 여기 평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가요? 1번, 2번, 3번 되게 쉬웠습니다. 야, 근데 뭐 진짜 제가 48에는 진짜 합격률을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쉬웠던 이렇게 쉬웠을 리가 없는데 정말 쉬운 것만 골라갖고 문제를 출제해서 상당히 합격자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진짜 이번에는 제가 뭐 이렇게 후배 파거나 리뷰를 할 게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또 뭐 한 몇 년 이렇게 또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어, 이거에는 속지 마세요. 예, AT가 마냥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야, 이거 전산세무 1급에 비해서 또 엄청 쉽네? 그러고 나서 좀 공부 안 하시고 쉽게 생각하실까 봐 좀 걱정이에요, 오히려. 진짜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어려운 것도 어렵고, 예, 그래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거를 AT 자격 시험의 진짜 난이도로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쉬워요, 되게. 근데 이렇게 쉽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처받지 말고 공부를 이제 다가방면 다각도로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완료했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법인세 관리 쪽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